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점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모태의 세계적인 명저 중국의 지적인 기초를 보면 형식 논리의 유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 철학에서는 형식 논리를 거의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에 비해 서양 철학은 바로 이 형식 논리를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모태의 이러한 견해는 풍우란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기도 하며 학계에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점을 꼽을 때 거론하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형식 논리의 유무 외에도 인식론, 존재론 등등 서양과 동양은 서로 다른 성격의 철학이 발달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이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 여기서는 형식 논리의 유무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식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동양이란 개념 범주에 왜 인도를 넣지 않았나 하는 문제와 중국 철학이라고 하면서 왜 동양 철학이라고도 하느냐 하며 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나중에 꼭 챙겨보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학술적 논거를 밝히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놓았으므로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동양이란 개념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굉장히 우리가 아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게 되면 유익한 내용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챙겨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동양은 약했고 서양은 강했던 형식 논리.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그릇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콜라를 담을 수도 있는 이 그릇은 이 둘 중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다는 저 내용물들을 담는 형식의 기능을 한다는 데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 논리는 논증을 할 때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 논증에 형식에 관심을 둔다는 것. 자, 좀 더 쉽게 말해서 논증이란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논증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형식 논리는 저 주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논증의 형식에 관심을 두면서 그 형식이 타당하도록 법칙 또는 방법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을 들 수 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바로 이 형식 논리에서 소크라테스 또는 인간 이런 주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형식에 따르면 저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령 인간과 소크라테스를 빼고 동물을 집어넣어도 되며 식물을 집어넣어도 되죠. 이처럼 형식 논리는 인간의 판단, 추리 등에 대한 형식이며 따라서 진리가 진술될 수 있는 형식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 논리를 체계화하고 철학에서 중요한 것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랍니다. 그가 생전에 남겨놓은 여러 글들 중 오르가논이라는 이 챕터에는 범주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변증론 등등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로 수입된 형식 논리란 그 자체로 어떤 대상을 가지는 게 아니며 다만 다른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역할만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도구로서의 형식 논리를 잘 연구하고 또 훈련하면 논란이 있는 주제도 쉽게 논의할 수 있게 되며 부당한 근거를 쉽게 찾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고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후로 서양 철학은 바로 이 형식 논리에 따라서 사고를 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전통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명대에 활약했던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 그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 전승록을 보면 심의 무물, 즉 마음의 외부에는 어떠한 사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왕양명의 친구는 낭떠러지에 핀 꽃을 보면서 마음 바깥에 어떤 사물도 없다고 했는데 저 꽃은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떨어지곤 하니 이것이 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나타냅니다. 즉 내 마음과 관계없이 저 꽃은 피고 지는 것이니 마음 바깥에 사물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자 왕양명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네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이 다 고요했다. 그런데 자네가 이 꽃을 보았을 때 이 꽃의 빛깔이 일시에 또렷해졌다.
이것으로 이 꽃이 자네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자, 이러한 그의 주장을 영미 분석 철학을 전공한 김영건 철학자는 그의 저서 동양 철학에 관한 분석적 비판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 꽃의 빛깔은 고요했고 내 마음은 고요했다. 내가 이 꽃을 보았을 때 꽃의 빛깔이 또렷해졌다. 따라서 이 꽃은 내 마음 밖에 있지 않다. 자, 형식 논리를 활용해서 왕陽明의 주장을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재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논증의 형식을 형식 논리로 재구성하면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좋아지며 부당한 근거를 쉽게 찾을 수도 있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통해서 저 결론 내용이 도출될 수 없으며 단지 꽃을 보기 전과 꽃을 본 후가 다르다는 내용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왕陽明은 내가 저 꽃을 봄으로써 저 꽃의 빛깔이 또렷해졌다는 이유로 저 꽃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다는 부당한 주장을 펼친 것이죠. 따라서 철학자 김영건은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 꽃의 빛깔은 고요했고 내 마음은 고요했다. 내가 이 꽃을 보았을 때 꽃의 빛깔이 또렷해졌다. 따라서 이 꽃을 보지 않았을 때와 이 꽃을 보았을 때가 다르다. 즉 왕陽明이 주장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두 개의 전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타당한 결론이란 꽃을 보았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의 인식 내용의 차이뿐이며 마음 바깥의 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은 저 전제들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노자 통행본 4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형약충, 기용불궁. 즉 크게 이루어놓은 것은 외려 모자란 듯하니 그 쓰임으로 날지 않는다. 크게 채워진 것은 외려 비어있는 듯하니 그 쓰임으로 다해지지 않는다. 자, 이러한 서술 구조는 형식 논리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장에 담긴 뜻이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죠. 가령 대성약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식의 정해진 것은 없으며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열려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해서 기용불패라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약충을 전제로 해서 기용불궁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것도 무리죠. 이처럼 중국 철학은 형식 논리가 발달하지 않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학적 성격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중국의 고대 학파들 중 논리학을 연구한 학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명과와 묵과죠. 가령 공송룡은 백마비마론이라고 해서 백색말은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 말은 형태를 명명하는 것이고 백은 색을 명명하는 것이니 색을 명명하는 것은 형태를 명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마는 형태만 지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과에서는 논변을 검증할 세 가지 기준으로 3표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근본, 증거, 유용성이 그것이었으니 이를 두고 앵거스 그레이엄은 서양적 사고의 범주들과 일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성격이 단지 순수하게 논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진 것은 아니며 내성외황이라고 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목적과 결부되어서 발전했다는 것. 그러니까 중국 철학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성격과 맞물려 있는 방식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은데 비해 서양의 철학은 형식 논리를 통해 이론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탐구의 방향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는 것. 이러한 차이가 서로 다른 성격의 논리적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앵거스 그레이엄이 잘 분석한 것처럼 서구와 중국은 그 언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인간의 사유 또한 당연히 다르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가령 서구의 언어들 대부분은 명제적 발언에 기초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어와 수어 형태의 문장 중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고문은 명사의 기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어 수어의 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데 주어의 수어가 담기는 형태, 가령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붉은색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이렇게 볼 때 사과는 하나의 주어로 그대로 있고 맛, 색, 과일이라는 성질들이 저 고정불변의 주어 속에 담겨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언어를 쓰면 당연히 주어가 여러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불변의 존재, 보편적 존재인 실체로 인식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실체 중심의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문은 명사 중심으로 사유를 하고 주어 수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편적이고 고정불변의 실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과 같은 개념도 고정불변의 보편자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사용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비슷해지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글자에서도 군이라는 같은 글자가 어느 위치에 쓰였냐에 따라서 임금의 의미와 임금답다의 의미로 구분이 되니 접사의 부가나 형태 변화와 같은 것이 없는 고리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실체를 주어로 하고 그것에 대한 속성을 수로로 하는 문장 구조 대신에 이러한 고리보 위주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앞서 본 것처럼 하나의 어휘에 여러 뜻이 함축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따라서 형식 논리처럼 주어와 수로의 구분에 기초한 논리가 등장하기는 어려웠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러한 분석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한자 문명권으로 묶이는 한중일의 전통 철학은 형식 논리가 약했고 따라서 그 성격이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동시적이고 한 번에 여러 뜻을 함축한 상징적 어휘들을 기초로 해서 직관적인 철학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저는 가설도 꽤나 설득력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양과 다른 동양 철학의 논리적 특성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는 형식 논리가 부족했던 중국 사상이 왜 오늘날 유럽의 현대 철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보는 그런 강의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